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 대회에 나선 시민들을 물대포와 캡사이신 최루액으로 과잉 진압했습니다. 경찰은 고립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겠다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한 시민들을 근해산성으로 막았습니다. 시민들이 항의하며 근해산성을 뚫어내자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버스 위에서 정부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 등 유가족 21명을 포함해 100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차벽을 세워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마치 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뿌려대라고 공권력을 준 게 아닙니다. 과거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도 경찰의 행태가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적 처사이며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번에 우리는 희망을 받습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조차 못하게 하는 정권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결국엔 근해산성을 뚫어냈죠. 그리고 시민들은 경찰의 물대포와 캡사이신 살포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내 유가족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근해산성도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9 혁명 55주년이 하루 지난 아침,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팟짱은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완구 총리의 4.19 혁명 기념사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알아보고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는 이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의 고정 코너 종창브라더스의 종창토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의미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0일 월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떠나면서 현재 이완구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이 총리가 제대로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 이 총리에 대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먼저 이완구 총리의 어제 4.19 혁명 55주년 기념사를 들여다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고 이 총리도 지난달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내세웠던 부정부패 척결, 이 내용이 어제 기념사에서는 빠졌습니다. 뭐 이게 4.19 혁명이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를 깨트리고 부정부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어난 혁명인데 그 기념식에서 이 기념사의 이 부정부패 척결 내용이 빠진 게 참 의외인데요. 본인이 부정부패 의혹에 연루되다 보니까 부정부패 척결을 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국민 담화나 기념사 등에서 부패 척결, 적폐 해소, 비정상의 정상화 네. 같은 용어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총리가 한 달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부패 척결을 선포했던 걸 감안하면은 네. 본인이 아무래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 행사에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아니 어제 부정부패 내용을 얘기했으면 그것도 참 웃긴 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논란이 됐을 거고 여야 모두에게서 네. 한 소리씩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현장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아예 따로 사육 행사를 열었고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총리가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보였고,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총리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을 거는 사람이 네. 없었다. 예. 외톨이가 김무성 됐네요. 대표도 네. 악수만 하는 것에 그쳤어요. 이런 아. 걸 보면은 상당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재보궐 지원 유세에서 일주일만 참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네. 이거는 이 총리를 시한부 총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총리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과 김 대표의 일주일만 참아달라 이런 얘기를 연결시켜 보면 정말 그 시한부 총리란 말이 딱 맞네요. 네, 이걸 보면 지난해 문창극 총리가 자진 사퇴했던 상황과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청와대 내에서는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나 아니면 이 총리 사퇴 관련 여론에 대한 입장 내놓은 게 있나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어제 당정청 실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가 몇 군데 열립니다.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병기 비서실장의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하는 거 정도.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바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청와대가 먼저 나서서 이 총리를 경질시키면 지금 나온 이 총리의 의혹들을 일부 인정한다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총리가 먼저 좀 자리를 비켜주면서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모양새가 좋죠. 이런 점은 새누리당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가 있는데 네. 이 아침소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정례회동을 해요. 이 정례회동에서 대통령 귀국 전에 총리가 결단해서 부담을 덜어줘라.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촉구했지요. 이 총리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28일에나 귀국을 하는 만큼 네. 그 결단 여부나 시기는 당장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직무 대행을 맡은 총리가 그만두면 국정 공백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다. 이완구 총리는 이렇게 박 대통령에 돌아와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해석하던데 글쎄요. 이 국민들이 지금 이 총리를 과연 총리로 인정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계속 가지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식물 총리로 시한부 총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1주기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지율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그 각 주의 그 주간 집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늘 4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38.2%를 기록했습니다. 네, 40% 밑에 그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네. 무엇보다 이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전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56.1%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는 그 연말정산 세금 논란, 그 세금 폭탄 폭풍이 있은 뒤 2개월 만에 다시 50% 중후반대로 올라간 겁니다. 네. 예상했겠지만 뭐 이 성완종 리스트 영향이 큽니다. 이완구 총리의 비타 500박스, 네. 성완종 회장과의 독대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온 15일, 16일에 크게 떨어졌어요. 네. 16일 조사만 보자면 35.6%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비타 500박스 관련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비타 500박스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아마 실험하는 그런 보도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5만 원짜리 100장 묶음, 5만 원권을 묶은 100장 그 묶음이 11개 정도 들어가고 또 조금 공간이 남는다. 그래서 한 5,5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참 앞으로 사과 박스에 이어서 비타 500박스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지 살펴보고요. 자, 지난달 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올랐던 이완구 총리였는데 지지율이 하락세죠.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타격을 받은 차기 여권 대선 주자는 이 총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이제 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에서는 가장 구체적인 정황이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선상에서도 빠질 수가 없는 인물들인데 이 총리는 그 전주에서는 여권 차기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하면은 2위였어요. 2위요. 네, 네. 2위였는데 이번에 5계단 내려앉은 7위로 추락했습니다. 네. 전주 대비 3.8%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급락했고요. 홍 지사는 지난주에 4위였는데 네.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해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됐던 이완구 총리인데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 또 그와 관련된 거짓말 논란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보면 충청도 말투가 그 충청도 말투 때문에 거짓말 논란 이런 게 일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충청 비하 발언까지 커졌어요 파문이. 그래서 계속해서 상당히 경솔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 점도 네. 상당히 지금 상황 반전에 도움이 전혀 못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리스트 관련 파문 그리고 자신의 그 거짓말 해명이 맞물리면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그 조사에서 2위에서 7위로 추락했는데 앞으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권과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각각 선두를 계속 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덕을 가장 많이 봤다라고 보면 김무성 대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 대표가 지난주 이 같은 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그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치고 2위를 재탈환했습니다. 네. 그 리얼미터는 김 대표가 이 총리와 홍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2.5%포인트 반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보수층도 일부 재결집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대구, 경북이나 강원, 그리고 50대 응답자에서는 네. 문재인 대표를 밀어내고 1위로 김무성 대표가 올라섰습니다. 네.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걸 내세우면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수층의 아이콘 이렇게 자신이 자기 자리매김하려고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가 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떨어진 지지율을 김무성 대표가 흡수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분석인데
대구, 경북, 강원 그리고 50대 여기서 문재인 대표를 밀어냈다. 이거는 좀 의미가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수혜를 보고 있다, 수혜를 잇고 있다 이런 뜻인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앞으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서 친박계 그리고 뭐 이완구 총리나 이런 그리고 이를 감싸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세력들과 각을 세우면서 좀 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첨언을 좀 하자면 네, 이번 정례 조사에서 좀 제가 좀 관심이 갔던 대목은 그동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고 뭐 세월호 참사 일주기 현안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네, 그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 동반 하락을 하는 추세였어요. 네. 근데 이번 주간 집계에서는 그 그래프가 좀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반등을 했거든요. 반등했다. 지지율이 반등했습니다. 이게 반등한 까닭이 아무래도 이제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그 새누리당은 긴급 지도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총리부터 우선 수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고 네, 또 끊임없이 이제 자신 사퇴해야 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조기에 이제 진압하고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였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 조선일보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네, 그 검찰발로 보도했는데 야당 정치인들도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네. 정보가 있었다, 로비 정보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으면서 이게 그동안 계속 시도했던 물타기 효과가 네. 발생을 하고 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수층 또 그 전에는 이탈하고 있었던 보수층들이 다시 한번 재결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부의 위기가 닥쳐서 재결집하는 모양새도 있고, 네, 거 봐라, 뭐 여나 야나 다 똑같다라는 생각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만약 이것이 뭐 야권 정치인으로도 수사가 확대된다 이렇게 된다면 뭐 여기에서 사실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공이 있게 되는 네. 것이지 특별히 뭐 새누리당이 타격을 입는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하다가 새누리당은 반등했다.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국회 나가 있는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여야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용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소식부터 들어보죠.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관련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조금씩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성남 중원 4.29 재보궐선거 네, 지원 유세를 나가서 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주말까지 이제 자진 사퇴 시한을 못 박아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던 새정치연합인데요. 네, 주말 사이에 뭐 이완구 총리가 전혀 어떤 의사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해임 건의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 그리고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고요. 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전폭 지원하겠다, 아낌없이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국익을 위해 중남미 정상외교로 지금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네. 국정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총리의 그런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는 것 자체를 삼가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에서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하고는 있지만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 이번 주 안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새정치연합이 본회의가 예정된 23일에 제출할 가능성이 크죠? 어떻습니까? 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제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출 이후에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면은 손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여야가 그 국회 일정을 다시 합의를 해서 본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23일에 맞춰서 해임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3일 맞춰서 그 전에 제출하겠네요. 그 전에 제출한 거죠. 최소 이제 네. 22일 정도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1일 그러니까 내일 이제 새정치연합이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해임 건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21일 오후 내지 22일 오전 정도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될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네.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일정을 잡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럽게 네네, 논의를 할 수 있는 본회의가 잡힌 23일에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네. 일정을 잡는다는 거죠. 예. 네, 48시간 내에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1일 오후나 22일쯤 해임 건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진퇴양난 아닌가요? 뭐 이미 당내에서는 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뭐 이렇게 이탈표가 나와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되면 네. 뭐 당청 관계는 나빠질 것이고 반대로 새누리당 때문에 해임 건의안이 폐기되면 부패를 감싼다, 옹호한다 이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 제출을 끝까지 지연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현재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다. 그나마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친이계 의원들은 이전부터 계속 이 총리의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해왔었고요. 그 밖에도 초재선 모임, 아침 소리난 초재선 모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 총리가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 결단을 보여줘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만큼 이렇게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새누리당이 이제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그 해임 건의안이 네. 폐기되거나 부결된다라고 했을 경우 네. 이제 다시는 이제 4월 국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네. 한 번 부결되거나 폐기됐던 안은 다시 상정될 수가 없는데요. 새누리당은 그렇기 때문에 23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상정되는 걸 막는 거죠. 네. 본회의 자체가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겁니다. 본회의는 이제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본회의가 개최가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가 다 빠질 경우에는 이제 본회의 과반이 자체가 안 되죠. 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본회의가 열려서 상정이 되더라도 부결시켜서 이 해임 건의안을 이제 무력화시킨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일단 이 4월 국회 안에서는 다시는 그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연합도 신중하게 이 해임 건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역시 이 해임 건의안을 통해서 네. 이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이 정족수 체크와 그리고 표 관리, 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네. 그 행정도시 수정안을 이제 당시 민주당과 그리고 친박계 그 당시 한나라당의 친박계 의원들과 공조를 해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런 형태로 이번에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다음에 뭐 새누리당의 뭐 그런 작전으로 그런 입장으로 부결이 된다. 이러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한테. 네, 역시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이제 보통 저희가 많이 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여태까지 8번이 있었는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저희가 그냥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가 네.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번에도 만약에 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것 같이 이제 새누리당의
위해서 총리 해임 건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네. 부패를 감싼다는 비판이 새누리당을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4.29 재보선이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재보선 전략 좀 살펴보겠는데요. 새정치연합의 선거 구호가 경제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는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정당이라는 구호로 네. 선거를 시작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근데 이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그 여론의 관심이 이쪽으로 네.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증세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새정치연합은 거론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이슈가 약간 블랙홀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집어삼키다 보니까 정권 심판 쪽으로 다시 무게추를 옮기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해서요. 애초에 이제 좀 뭐랄까 이 세월호를 놓고 국민적인 여론이 좀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 그 일주기 16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집회라든가 집회 열기라든가 거기에 네. 대처하는 경찰들에 대한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새정치연합 자체가 네. 이 경제 프레임에서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여기에 이제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일주기를 묶어서 네. 이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모습인데 새누리당도 조금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 지역 일꾼론을 내세웠었는데 요즘에는 뭐 진솔한 사과 뭐 이런 걸 앞세우면서 읍소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작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 때도 네, 당시에는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직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이 정부 여당에게 좋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선거 막판에 이제 한 번만 도와달라라는 이런 읍소 전략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도 약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개혁 정치 개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네, 정권에 힘을 몰아달라는 걸로 이제 네,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정권과 이 지역 선거를 분리시키면서 지역 일꾼론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정권의 위기이기 때문에 또 한 번만 봐달라,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텐데 지역 일꾼론 그리고 읍소 전략 이게 먹힐지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 4.29 재보선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했던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후보도 사퇴했죠. 그러면서 새누리당 네. 심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재보선 지역 네 곳의 판세 좀 살펴볼까요? 예, 이번 재보선은 서울 관악을 그리고 경기도 성남 중원 그리고 광주 서구을 그리고 인천 강화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관악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네.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상규 후보가 지난해 12월에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는데요. 보통 보궐선거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뭐 부정이라든가 뭐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면서 재출마가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네. 정당해산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의원직 상실까지 됐는데 그 의원직 상실된 이 해당 의원이 네.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규 후보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악을이 근데 이제 정동영 후보까지 네. 출마하면서 이상규 후보가 상당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낮은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 이상규 후보의 사태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거는 좀 봐야겠네요. 의문이 드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워낙 이 지지율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그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와 네. 새정치연합의 정태욱 후보가 격차가 점점 줄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이제 정동영 후보가 10에서 20% 사이에 고정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상규 후보가 가지고 있던 지지세가 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판세가 바뀔 수도 있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관심이 가는 예, 이상규 후보 사태 이후에 지지율 변화 그게 좀 관심의 축인데 그래도 지금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 네네. 새정치연합 정태욱 후보가 좀 약진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새정치연합 후보가 약진을 했다기보다는 네.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금 빠졌다라고 봐야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더 맞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네네. 정태욱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점차 오름세에 있긴 하지만 다만 이제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네. 지지자들이 과연 새정치연합의 정태욱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결정을 못 내린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성완종 리스트 같은 큰 사건이 터지면은 네. 보통 여야 구도, 그러니까 큰 세력 간의 구도로 바뀌기 때문에 정태욱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후보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 성완종 전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던 그걸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야권 지지층이 반감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정동영 캠프 쪽에서도 네.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거론되고 있는 거를 기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뭐 좀 해명을 했는데요. 그 해명 역시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전반의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게 과연 이제 새정치연합 정태욱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는 35%의 지지율에서 네. 거의 고정인 상태입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정태욱 후보가 과연 다른 이전에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또는 이상규 후보를 지지했던 야권의 표를 얼마만큼 흡수할 수 있느냐가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 한번 살펴보죠. 예, 다른 지역들도 여전히 혼전 양상인데요. 네. 가까운 뭐 인천부터 살펴보자면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새정치연합 후보 쪽이 많이 쫓아갔다. 신동훈 후보가 많이 쫓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상수 후보, 새누리당의 안상수 후보가 강화의 연구가 없고 또 지난 인천시장 임기 당시에 네. 상당한 이 재정적인 적자를 내고 물러난 그렇죠. 사람이라서 네.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부인 네.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인재근 의원 그리고 신동근 후보의 부인까지 이 3인방이 이제 강화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그 여성이 그 강화도 표심을 많이 지금 얻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네. 새누리당에서 좀 약간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좀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정한석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빠진 것으로 나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래요. 김민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지율이 네. 10%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이제 표를 나눠 갖는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신상진 후보가 네. 상당히 이 입지가 탄탄한 40% 중후반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네. 정한석 후보의 역전이 별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민희 후보가 네. 또 지금 여론대로 한 17% 이상의 득표를 얻는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산을 시켰지만 여전히 네. 그 정당 출신의 인사가 1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네.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새정치연합은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는 이제 역전 그리고 성남에서는 위기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광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광주죠. 여전히 네. 예, 조영태 후보가 여전히 천정배 무소속 후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비슷한 수치로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새정치연합에서는 가장 좀 밀리는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오전에는 이제 성남 그리고 네. 오후에는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지원 유세를 펼치는데요. 아무래도 이
천정배 전 장관, 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전 장관의 위력이 지금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원정 리스트 파문 앞으로 재보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